천석군 부자 이초씨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덕이 넘치는 선비다. 하지만 젊을 때 8번이나 과거의 낙방에 청춘이 인고의 세월이었던 것이 한으로 맺혀 있다. 아들 덕진이가 아버지의 한을 풀겠다고 공부에 매달렸다. 이초씨는 아들도 자신처럼 될까봐 우려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덕진이는 초시에 어렵지 않게 합격했다. 그러나 이게 또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 이초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과거만 보면 낙방이다. 덕진이는 7번 낙방한 뒤로 주막집에 살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아버지 이초씨는 아들을 말리지 못한 회한으로 밤을 새웠다. 이경이 지나 모두가 잠든 적막한 밤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덕진이는 앞마당에 서서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금음딸을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모방으로 들어갔다. 17살 친모는 3년 전에 이초씨 집에 들어와 깔끔한 바느질 솜씨에 자수까지 잘 놓고 말과 행동거지가 조신해 안방마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다. 어디 그뿐인가. 글도 잘해 수전증에 걸려 붓을 못 잡는 이초씨를 대신해 서찰을 쓰는데 가히 명필이다. 피어오르는 모란꽃 봉오리처럼 자색 또한 빼어났다. 그때까지 촛불 아래서 자수를 놓고 있던 친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덕진이에게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막혔다. 덕진이는 방바닥에 얼굴을 받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친모는 덕진이를 도닥이며 말했다. 도련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년 봄에는 붙을 거예요.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봐요. 덕진이가 고개를 들고 물끄러미 친모를 바라보다가 와라 그녀를 껴안았다. 친모는 앙탈을 부리지 않았다. 도련님의 시름을 덜 수 있다면 쇳내 기꺼이 옷을 벗겠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등지고 일어섰다. 고름을 풀고 저고리를 벗자 터질 듯한 젖무덤이 치마끈에 묶여 새하얗게 드러났다. 치마를 벗어내리고 고쟁이도 벗자 촛불의 역광으로 유려한 17살 처녀의 몸매가 그대로 비쳤다. 정신 나간 듯 쳐다보던 덕진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후 촛불을 껐다. 17 동갑내기의 싱싱한 음과 양은 불덩어리가 되어 으스러질 듯 껴안고 뒹굴었다.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며 하늘은 찢어지고 땅은 갈라졌다. 2달쯤 지났을 때다. 친모가 몸에 열이 나 드러누웠다.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더니 얼굴, 가슴, 허벅지에 수포가 돋아났다. 마마 귀신이 들어온 것이다. 안방마님이 극진히 돌봐서 목숨은 건졌으나 보름 만에 일어나 거울을 본 친모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 곱던 얼굴이 박박 얽은 곤보로 변한 탓이다. 게다가 입덕까지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꼭두새벽 친모는 보따리 하나만 끼고 장옷을 쓴 채 몰래 이초씨 집을 나와 안개가 자욱히 낀 나루터에서 첫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건너서 어렴풋이 배가 오는데 또 한 사람의 배 손님이 안개 속에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못 가오. 친모의 보따리를 뺏어든 사람은 덕진이다. 친모는 눈물을 흘리며 이초씨 집으로 돌아왔다. 덕진이가 제 아비 앞에 꿇어앉아 친모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이제는 과거를 접고 농사를 짓겠다고 아뢰었다. 이초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안방마님도 한숨은 쉬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둘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다. 어느 날 밤 곤보 며느리가 새신랑 덕진이에게 말했다. 내년 봄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보십시오. 꿈에라도 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의 2가지 청 중에서 한 가지는 들어주겠소. 이듬해 봄 덕진이는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고 금이환양에 잔치판이 아흐레나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의 명을 받은 승지가 말을 타고 이초씨 집에 들이닥치는데 그 뒤에는 사또와 육방관속이 머리를 조아리며 따라왔다. 무오사와의 멸족을 당한 유 대감댁에서 딸아이 하나가 도망쳐 목숨을 건졌는데 연산군이 폐위되자 중종의 명으로 물어물어 그 아이를 찾아온 것이다. 친모였다가 며느리가 된 곤보, 바로 그녀가 유대감의 그 딸이었다.
45살 먹은 과부 심실이는 못 볼 걸 봤다. 마실 가서 밤늦도록 길쌈을 쌈다가 이경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갓집 덕준의 봉창 앞에서 발걸음이 멎었다. 동갑인 덕주 어미의 자지러지는 소리가 봉창으로 터져나왔다. 처마 및 발디딤 위에 올라 봉창 구멍에 눈을 댄 심실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호롱불을 밝혀놓은 채 덕주 아비는 덕주 어미를 주무르며 열심히 그 짓을 하고 있었다. 몸이 불덩어리가 된 심실이는 집으로 돌아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도 열이 식지 않았다. 끊임없이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에 과부 심실이의 한숨은 깊어갔다. 돌이켜보면 자기 신세가 한스럽기만 하다. 16에 시집와 보니 3살 아래 신랑이란 게 툭하면 베개를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2년쯤 지나자 손자 보겠다고 보채는 시부모 성화에 15 신랑은 치마를 들추고 깝죽거리다가 심실이의 몸만 달궈놓고 픽 고꾸라졌다. 나이를 먹어가며 겨우 신랑 행세를 한다 싶더니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시름시름 앓던 신랑이 이승을 하직해버렸다. 청상과부가 된 심실이는 시부모 모시고 살다가 작년에야 시부모 상을 탈상하고 혼자가 되니 잃어버린 인생이 서럽기만 하다. 이 국리 저 국리를 하며 뒤척이는데 닭장에서 닭들이 난리를 쳤다. 족제비가 왔는가 싶어 문틈으로 내다보니 동네 젊은 것들이 닭서리를 하고 있었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가 심실이는 주저앉았다. 어떤 놈들인지 짐작은 갔지만 동네 요란하게 해봤자 저렇게 드세니 박복하지. 라는 수군거림만 돌게 뻔했다. 이튿날 심실이는 저작거리에 있는 매파를 찾아갔다. 매파 앞에서 심실이는 정숙한 과부가 지나가다 들른 양 옷서프로 짐짓 눈물을 닦아내며 흐느꼈다. 과부 혼자 산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겨 동네 젊은 것들이 월담을 해서 닭을 잡아가지 않나, 우리 논 물꼬를 터서 자기네 논에 물을 대지 않나. 매파는 제 발로 찾아온 심실이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치며 좋은 서방감이 있네. 그 사람이 안방을 지키면 자네를 업신여길 사람은 없을 걸세. 이튿날 심실이는 매파방에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혼례를 올렸다. 허우대가 멀쩡한 초로의 서생이었다. 그날 밤 심실이는 멱을 감고 30여 년 전 시집 올 때 해온 비단 이불을 안방에 깔았다. 그런데 이 무슨 병고인가? 이놈의 서생이 고자가 아닌가? 날이 밝기도 전에 심실이는 매파에게 달려갔다. 눈이 휘둥그레진 매파왈, 아니, 자넬 업신여기는 사람이 벌써 나타났던가? 그 사람 정도면 누구도 함부로 못할 텐데. 매파의 말에 말문이 막힌 심실이 모기소리로 안방만 지키면 뭐한다요. 가시버시로 살다 보면 필시 부부싸움을 할 건데 그것은 무엇으로 푼다요. 경기도 부천 오류골에 살면서 나무 장사를 하여 식구가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성은 박씨였다. 그는 농촌 태생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전답이 없고 장사를 하려고 하여도 자본이 없어서 노동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처자가 있어서 식구가 살아가자니 추나추의 삼철에는 남의 농사에 뒤치다거리라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으나 겨울철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나무 장사로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날마다 소나무를 베어 말렸다가 서울 장안으로 지고 가 나무를 팔아 쌀말이나 사가지고 와서 연명하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해 섣달 대목이었다. 섣달 28일, 29일 사이에 박씨는 소를 얻어서 나무를 실고 서울 남대문 안에 들어가서 소를 끌고 돌아다녔다. 이 나무가 잘 팔려야 설을 셀 터인데 하며 초조해했다. 주머니 돈과 합쳐서 쌀말도 팔고 어린아이들의 설빔도 사고 또 고기근이라도 사서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올려야 하겠다고 마음먹은 박씨는 초조하기만 하였다. 오공골과 당주동과 내수동 근처로 아무리 나무바리를 끌고 다녀도 나무가 팔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석양 무렵에 어떤 중년 양반이 바짝 다가서더니 나무값도 묻지 않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였다. 박씨는 매우 기뻐서 네,
자나무를 부려서 부엌에 쌓아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집주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무장사 박씨는 나무를 다 부려놓고 속마음으로 돈을 셈하려고 들어갔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자니 주인이 빈 자루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나무는 그만하면 며칠을 뗐겠는데 쌀이 없어서 걱정이요. 미안하지만 당신 돈으로 자루에 쌀 한 말만 사주고 가시오. 박씨는 어이가 없었다. 나무값은 고사하고 쌀까지 사달라고 하니 말이다. 그때의 형편을 보면 피차가 모두 딱한 사정이었다. 박씨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나무값은 어찌하고 쌀까지 사달라시오. 라고 한다든지 염치 없는 사람이로군. 한다든지 거절하는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박씨가 집주인을 살펴본즉 중인이나 상사람은 아니요. 양반퇴물인 모양인데 벼슬도 못하고 놀고 있어서 설을 셀 나무와 쌀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측은하게 여기면서 두 말도 아니하고 자기 돈을 보태어 쌀까지 한 말 사다 주고 빈걸음으로 돌아섰다. 이때의 집주인은 우리가 인사를 못하였구려. 댁은 니시오. 네. 나는 부천 오류골 사는 박서방이요. 그렇소? 나도 박가요. 같은 박가이니 종씨구려. 그러면 우리가 3년 후에 만나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나무장사 박씨는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을 한음둥 만음둥 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의 아내는 실망이 적지 않았다. 바가지를 긁고 푸념을 하였음은 물론이었다. 떠드는 소리를 듣고 윗방에 있던 늙으신 아버지가 거 무엇 때문에 떠들썩하느냐. 아들인 박씨가 그날의 자초지종의 말을 다 하였더니 그거 참 잘했다. 그 양반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였겠느냐. 나무는 또 있으니 내일 한 번만 더 다녀오렴. 그리하면 우리는 그대로 살 것이 아니냐. 하였다. 며느리는 듣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군. 저러니까 못 사는 것도 팔자지 하고 혼자 말로 쫑알거렸다. 그 이튿날 박씨는 또 나무바리 소를 끌고 서울로 가서 일찍이 다 팔고 예정대로 대강 제사 지낼 세찬 준비와 쌀과 설빔까지 사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나무 한 바리와 쌀 한 말을 팔아주고 온 일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뒤에 1년이 다 지나서 서울서 웬 사람이 나무장사 박씨를 찾아왔다.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물었다. 당신이 지난해 연말에 당주동에서 나무 한 바리를 들여놓고 쌀 한 말까지 사주고 간 박서방이 아니시오? 이 사람은 동네 사람에게 미리 염탐을 하고 찾아온 모양이었다. 네, 그렇소. 그분이 당신을 찾아오라고 나를 보냈으니 서울로 같이 갑시다. 하며 행장을 차리라고 재촉한다. 그래서 박씨가 그 사람을 따라 같이 가서 보니 솥을 대문의 기와집인데 그 집주인이 바로 작년에 보던 집주인 박씨였다. 그간에 이사를 한 모양이었다. 작년에 그렇게 가난하던 그는 당시 모 대신인 박씨였다. 반가이 맞아들이며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말했다. 그때에 내가 벼슬이 떨어져서 곤란을 받고 있을 때인데 아내가 해상까지 하여 할 수 없이 종씨에게 나무를 들여놓으라고 하고 쌀까지 팔아달라고 하였더니 종씨가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도와주어서 절처봉생을 하게 되었소. 그의 부인까지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고는 소원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말해보시오. 그러나 박서방은 솔직한 인간이요. 무식한 촌사람이라 나무장사나 면하게 논마짓기나 사주시오. 그래서 고관인 박씨는 부천과 인천 근처의 전답을 여러 백석지기 사놓고 그에게 관리를 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박서방으로 하여금 당년에 100여 석을 추수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박서방을 살리기 위하여 일부러 토지를 사서 관리를 보라고 맡긴 것이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철도가 부설되자 토지값이 비싸게 뛰어오르므로 박서방은 다시 박씨의 토지를 비싸게 팔아주고 돈을 만들어서 박씨에게 전하였더니 박씨는 처음 살 때의 본전만 받고 더 받은 것은 몽땅 나무장사 박서방에게 돌려주었다. 박서방은 그 돈으로 다시 자기의 토지를 장만하여서 천석지기가 넘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오류동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나무 한 바리와 쌀 한 말로써 때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 인과를 신기하다면서 치하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당시 오류동의 박부자라면
경기도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통의 박 부자는 그 아들을 일본까지 보내 유학시켜 훗날 국회의원까지 지내게 하였다. 송진사의 무남동녀 청매가 이팔청춘 16이 되자 꽃봉오리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꽃사슴처럼 서글서글한 눈, 오뚝선 콧날, 앵두 입술, 흑단 머리, 백옥 피부에 가슴은 봉긋이 솟아올랐다. 송진산의 문지방이 닳도록 매파들이 들락날락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매의 인물뿐 아니라 송진산에도 천석군은 아니어도 5,600석은 좋게 하는 부자인데다 6대조가 승지를 지낸 뼈대 있는 집안이다. 내로라 하는 신랑감들이 수단 좋은 매파들을 송진사 집으로 보냈다. 매파들을 접견하는 사람은 청매의 할머니다. 어느 날 이초신의 맏아들 고모가 찾아왔다. 모두가 청매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 고모는 위엄있게 오더니 당돌하게도 신부감을 보여달라고 큰소리쳤다. 21살인 이초시 맏아들은 17의 알성급제를 해서 지금 이 고을 사또를 하고 있었다. 청매가 아무리 1등 신부감이라 해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 청매를 불러들였다. 그러자 고모는 청매를 앞뒤로 훑어본 뒤 치마를 걷어올리고 버선을 벗기더니 발목을 잡아보고선 고개를 끄덕였다. 저작거리 황찬복내가 보낸 매파도 찾아왔다. 셋째 아들 몫으로 나갈 세간이 천석군 부자보다 더 값나간다고 합니다요. 알아주는 부자인 황찬봉의 셋째 아들이 신랑감이다. 황찬복내는 새우젓 도매상에다 유기공방, 주단포목점, 곡물도매상을 직접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돈놀이도 하고 수많은 전방을 소유해 세를 놓았다. 수많은 매파가 찾아왔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혼처는 권참판의 맏아들이다. 참판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했지만 만석군 큰 부자의 맏아들은 초시에 합격하고 내년 봄에 과거를 볼 참이다. 고모가 다녀간 이초신에는 아예 제집 며느리로 정한 듯 사주단자 받을 날짜를 보내왔고 황참복내는 겨울이 오기 전에 혼례를 올리자고 성하였다. 권참판내는 가을에 약혼식을 하고 내년 봄에 혼례를 치르자고 알려왔다. 이렇게 혼처는 세 군데로 압축됐다. 청매 아버지와 할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신랑감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좀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쪽을 잡으려니 다른 한쪽이 아까워 허구한 날 저울질만 이어진다. 청매는 별당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날마다 눈물바람이다. 신랑감 셋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탓이다. 유모가 잣죽을 써 별당으로 들어오자 청매는 유모를 붙잡고 울었다. 일찍 세상을 등진 어미를 대신해 딸처럼 청매를 키운 유모다. 청매의 하소연을 듣고 유모도 함께 울었다. 어느 날 새벽 송진산의 집이 발칵 뒤집혔다. 새벽에 소피를 보러 일어난 송진사가 우연히 외동딸 청매가 혼자 기거하는 별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남녀가 합판하는 소리. 송진사가 낫을 치켜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청매와 웬 젊은이가 벌거벗은 채 이불을 끌어안았다. 곧바로 횃불을 들고 하인들이 들이닥쳐 젊은이를 묶자 송진사가 지게작대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때 청매가 나와 대청마루에 올라섰다. 죽은 어미한테서 물려받은 은장도를 빼서 자신의 목에 대고 위연하게 말했다. 제 낭군에게 매를 대면 저는 죽습니다. 송진사가 놀라서 하는데 청매가 다시 앙칼찌게 쏘아붙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시지요? 어머니가 저를 베어 만삭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첫째 첩을 얻었고 3년 후에 두 번째 첩을 얻고 이초신의 맏아들 젊은 사또에게 지금 수청기생이 몇인 줄 아세요? 황찬복내 셋째 아들도 허구한 날 기생집에 눌러 사는 개차반입니다. 부자의 권세까지 떨치는 권참판의 맏아들 그 집 앳된 하녀가 그의 아이를 베고 쫓겨나 뱃나루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제 낭군은 비록 권세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지만 착하고 성실하며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입니다. 청매의 거침없는 연설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어젯밤에 제가 낭군을 불러들여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묶인 이웃마을 박 총각의 포박이 풀렸다. 며칠 후 둘은 부랴부랴 혼례를 올렸다.